8월 7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왕효를 공양군으로, 왕후를 귀의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다. 왕효는 바로 폐위된 공양왕이었고 왕후는 공양왕의 동생이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였다. 새로운 왕조가 전 왕조를 완전히 말살하지 않고 그 제사만큼은 이어가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성계는 주나라 성왕이 상나라 마지막 왕의 이복형 미자계를 송나라 공작에 봉해 상나라 제사를 받들게 한 고사를 본받아 이 결정을 내렸다. 왕후는 이성계의 사돈이기도 했다. 그의 딸이 이성계의 아들 이방번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왕후는 다른 왕족들과 달리 섬으로 유배되지 않고 경기도 마정군에서 고려왕실의 제사를 받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관대한 처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왕후의 두 아들 왕조와 왕관이 휘말려 죽임을 당했고 왕씨의 제사는 단절되었다가 훗날 문종 때에 가서야 다시 이어지게 된다. 8월 8일에는 여러 왕자들에게 군의 자기가 내려졌다. 이성계의 아들들이 각각 군에 봉해진 것이다. 신의 왕후 한씨 소생으로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이 있었고 신덕 왕후 강씨 소생으로는 방번과 방석이 있었다. 이 중 방관은 훗날 정종이 되고 방원은 태종이 된다. 그리고 막내 방석은 이달 말에 세자로 책봉받는다. 하지만 이 왕자들의 운명은 각기 달랐다. 방우와 방연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방번과 방석은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으며 방위와 방간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8월 11일에는 역대 사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불경의 백고좌 법석과 7개 도량의 내력을 상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불교 의례들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어떤 것을 존속시키고 어떤 것을 폐지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연역을 파악해야 했다. 8월 12일에는 고려 태조 왕건을 마종군에 이안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고려 왕조가 멸망했으니 그 시조인 왕건의 사당도 개경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마종군은 앞서 귀의군 왕후가 왕씨 제사를 맡게 된 곳이다. 이로써 고려 왕실의 제사는 모두 마종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8월 30일, 매우 중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도평이사사에 한양천도를 명한 것이다. 이성계는 즉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수도를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다. 개경은 500년간 고려의 수도였다. 그곳에는 고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성계에게 적대적인 권문세족들의 기반이 있었다. 새 왕조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다. 한양은 일찍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남경이라 하여 별도로 관리하던 곳이었다. 이성계는 한양을 새 수도로 정하고 즉시 이염을 한양부에 보내 궁시를 수리하게 했다. 물론 실제 천도는 좀 더 시간이 걸렸다. 궁궐과 도성을 건설해야 했고 여러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다. 한양천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태조 3년 10월의 일이었다. 8월 18일에는 유구국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했다. 유구국은 오늘날의 오키나와에 있던 왕국이다. 당시 유구는 삼산시대로 중산, 산남, 삼북의 세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중산국의 왕 찰도가 조선에 사신을 보낸 것이다. 이것은 새 왕조에 대한 국제적 승인의 의미가 있었다. 유구국은 고려 말부터 이미 교류를 시작했는데 조선이 건국되자 즉시 사신을 보내 새 왕조를 인정한 것이다. 사신은 왜구에게 잡혀갔던 피로인들을 송환해 왔는데 이는 양국 우호의 표시이기도 했다. 8월 20일에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먼저 개국 공신의 위차, 즉 서열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 공신 도감에서 심의한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1등 공신의 첫 번째는 백응념이었다. 그는 문화좌시 중에 임명되었다. 백응념은 개국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이 크다기보다는 당시 유행하던 배씨가 이 씨의 왕업을 돕는다는 예언 때문에 최고위에 오른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그는 고려의 원로재상으로서
그를 높이는 것은 구세력을 회유하는 의미도 있었다. 두 번째는 조준으로 우시중이 되었다. 조준이야말로 실질적인 개국의 1등 공신이었다. 과전법을 주도하고 경제육전을 편찬하는 등 새 왕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김사형과 정도전으로 둘 다 문화씨랑 찬성사에 임명되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위교서를 작성한 인물이지만 공신서열에서는 네 번째에 그쳤다. 이것이 후일 그와 이방원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정도전의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공식적 서열은 높지 않았다. 이어서 이제 이화, 정희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순으로 서열이 정해졌다. 모두 16명이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이날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한 것이다. 이방석은 태조의 막내 아들로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이었다. 나이는 겨우 11살이었다. 세자 책봉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에 공신들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 그 기준대로라면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태조는 강씨를 총애했고 그 뜻은 강씨 소생의 아들에게 있었다. 처음에는 마지인 이방번에게 마음이 갔지만 방번은 성품이 경솔하고 볼품이 없었다. 공신들도 이를 어렵게 여겼다. 결국 공신들 사이에서 만약 반드시 강씨 소생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인 방석이 조금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백응념이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고 아뢰자 태조가 뜻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훗날 비극을 불렀다. 장자계승의 원칙을 어기고 개국의 공을 세운 형들을 제치고 어린 막내가 세자가 된 것에 대해 이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은 깊은 불만을 품었다. 더구나 이 결정의 배후에는 정도전이 있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보다 어린 왕이 필요했다. 이방원은 자신을 세자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 정도전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치명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6년 후인 1398년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죽이고 방석과 방본도 제거했다. 그리고 결국 왕위에 올라 태존이 되었다. 8월 20일의 세자 착봉은 그 비극의 서막이었다. 8월 25일에는 조박이 건의하여 고려의 성종과 문종을 마전군의 태조묘에서 함께 제사 지내게 했다. 성종은 고려의 제도를 정비한 왕이었고 문종은 문화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다. 이들을 태조 왕권과 함께 제사 지내게 한 것은 고려 500년의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다. 8월 26일에는 고려 태조의 주물로 만든 상을 마전군으로 옮겼다.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은 고려 왕실 최고의 상징물이었다. 연등회 때나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 제사를 올리는 대상이기도 했다. 새 왕조가 이 동상을 폐기하지 않고 마전군으로 옮긴 것은 전 왕조에 대한 명분상의 예우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8월 27일에는 공신과 그 분인들이 각각 임금과 중궁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개국 한 달 만에 열린 축하잔치였다. 새 왕조의 출발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8월 28일에는 태종, 당시에는 정한군이었던 이방원을 동북면으로 보내 4대 선조의 능실에 제사 지내게 했다. 태조의 고조부 목조 이한사부터 아버지 환조 이자춘까지 4대 선조의 능은 함경도에 있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능호를 정하는 것이 이방원의 임무였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었다.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능을 정비하고 제사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그런 중대한 임무를 이방원에게 맡긴 것은 태조가 이방원의 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방원을 개경에서 멀리 보내버리는 의미도 있었다. 세자가 된 것은 방석이었고 이방원은 그저 변방으로 보내져 제사나 지내게 된 것이다. 이방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8월 말에는 여러 인물들의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이숭인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숭인은 고려 말의 대학자로 이색, 정몽주와 함께 사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392년 4월 정몽주가 살해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뒤 유배지에서 장살되었다. 실록은 정도전이 이숭인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도전은 자기와 함께 처세하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신복 황거정을 보내어 유배지에서 때려 죽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숭인과 정도전은 모두 이색의 제자였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동문이었지만 한 사람은 역성혁령에 반대하다 죽임을 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새 왕조의 설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정도전 역시 6년 후에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종학과 우홍수의 졸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종학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정몽주의 신복이었다가 유배 중에 죽었다. 우홍수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8월의 마지막 기사는 명나라와의 외교에 관한 것이다. 사한사가 돌아와서 명나라 황태자가 죽고 그 아들 윤문으로 황태손을 삼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명나라 황태자 주표는 홍무제 주원장의 장남이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럽으나 몸이 병약하여 1392년 5월에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홍무제는 깊이 슬퍼하며 장손인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책봉했다. 이 소식은 조선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명나라 조정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고 훗날 일어날 정난의 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야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황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8월의 마지막 기사는 예부에서 보내온 상제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애, 즉 상복을 입고 애도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리고 밀직사 조임을 경사, 즉 명나라 수도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렸다. 이것은 새 왕조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명나라의 승인 없이는 조선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태조는 즉위 직후부터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 왕조의 탄생을 알리고 승인을 구했다. 그러나 명나라 홍무제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윤이와 이초의 무고 사건 이후 홍무제는 고려와 조선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 조선의 국호를 조선이라 정한 것도 명나라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태조실록 1권 8월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새 왕조 조선의 첫 달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 왕비 책봉, 공신 서열 확정, 세자 책봉, 한양 천도 명령, 팔관회와 연등회 폐지, 고려왕실 제사 처리, 외국 사신 접견, 명나라와의 외교 등 수많은 중대사가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새 왕조의 성격이 드러났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고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중시하며 전 왕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만 유지하면서 그 세력을 철저히 약화시키는 것이 새 왕조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8월의 기록 속에는 이미 미래의 비극이 예고되어 있었다. 어린 서자를 세자로 삼은 결정은 6년 후에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고 정도전과 이방원 사이의 갈등은 피로 묻은 결말을 맺게 되었다. 새 왕조의 화려한 출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조실록 1권 8월의 기록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탄생과 그 왕조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갈등의 씨앗을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이다. 500년 조선의 첫 달, 그 시작에는 희망과 야망, 탐욕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 주요 인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덕황후 광씨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다. 그녀는 1356년에 태어나 1396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성계의 계비로서 조선 건국 후 현비에 착봉되었다가 후에 신덕황후로 추존되었다. 강씨 가문은 고려 말의 권문세족으로 이성계의 권력 집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덕황후는 이성계의 총애를 받았고 그 영향력은 막대했다. 그녀는 정도전과 연합하여
자신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비극을 불렀다. 이방원은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의 아들들이 홀대받는다고 생각했고 신덕황후와 정도전을 원수처럼 여겼다. 신덕황후는 1396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이방원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신덕황후의 능을 도성 밖으로 옮기고 왕비의 제례를 폐지했다. 그녀의 신주는 종묘에서 빠졌고 오랜 세월 동안 홀대받았다. 신덕황후가 종묘에 다시 안치된 것은 현종 10년인 1669년의 일이었다. 실로 270여년 만에 복권이었다. 방석은 태조의 막내 아들로 조선의 첫 번째 왕세자였다. 1382년에 태어나 1398년에 죽임을 당했다. 겨우 17살의 나이였다. 그는 어머니 신덕황후의 힘과 정도전의 지지로 세자가 되었지만 형들의 원한을 샀다. 특히 이방원은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신이 제처지고 아무 공도 없는 막내가 세자가 된 것에 분노했다. 1차 왕자의 난 때 방석은 이복형 이방원의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형 이방번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 두 사람은 훗날 의안대군과 무안대군으로 추증되었지만 그것은 죽은 뒤의 일이었다. 정도전은 이미 7월의 기록에서 상세히 다루었지만 8월의 세자 책봉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보다 어린 왕이 필요했다. 이방원이 세자가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방석의 책봉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정도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6년 후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면서 새 왕조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엎었다. 조주는 8월에 우시중에 임명되었다. 공신서열 2위였지만 백응념이 곧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고위 재상이 되었다. 그는 정도전과 함께 새 왕조의 제도를 정비했지만 왕자의 난에선 살아남았다. 정도전과 달리 세자 책봉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주는 태조, 정종, 태종, 세 왕을 섬기면서 원로 대신으로 활약했다. 1504년에 6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백응념은 개국공신 1등의 첫 번째로 기록되었지만 그해 말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려의 원로재상으로서 새 왕조에서도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로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왕후는 공양왕의 동생으로 귀이군에 봉해져 고려 왕실의 제사를 맡았다. 그는 이성계의 사돈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족들과 달리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결국 왕자의 난에 휘말려 죽었고 왕씨의 재산은 단절되었다. 유구는 고려 말의 대학자로 정몽지 일파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장살되었다. 그의 죽음은 정도전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스승의 제자였지만 한 사람은 역성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희생자가 되었다. 유구국 중산왕 찰도는 조선 건국 직후 사신을 보내 새 왕조를 인정했다. 유구와 조선의 교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유구는 조선에 40회에 걸쳐 사절단을 보냈고 두 나라는 외구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명나라 황태자 주표의 죽음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황태손 주윤문이 후계자가 되었고 이는 훗날 연왕 주태의 반란, 즉 정난의 변으로 이어졌다. 명나라의 정치적 변동은 조선의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태조실록 1권 8월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새 왕조의 출발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화려한 출발 뒤에는 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고 그 씨앗은 6년 후에 비극적인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1392년 8월에 세워진 조선은 이후 500년 이상 지속되었다. 태조가 내린 결정들,
정도전이 설계한 제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모여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제공한다. 태조실록 1권 8월의 기록은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작 속에 내재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다. 이상으로 태조실록 제1권 8월의 이야기를 마친다.